최근에 환율 방어하면서 거의 한 400억 불 이상을 썼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우리 돈이에요. 제 돈하고 여러분 돈이에요. 국민연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카드 돌려받기? 지금은 위기가 터지질 않았어요. 큰 위기가 터지지 않았는데 모든 지표들이 IMF 때의 지표들을 넘어섰어요. 근데 그놈의 부동산 하나 어떻게 버텨보겠다고 하다가 이게 지금 꼬였습니다. 정말 위험하고요.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게 환율이 1,400원대 있을 때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항상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연금이 혹시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그 한국은행하고 국민연금하고 통화 수합을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연금이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자금에서 한 10%까지 그것을 이제 환율 방어할 때 수합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약정을 맺었어요. 약정을 맺었는데 그 금액이 또 확대됐습니다. 500억 불로. 그러면 500억 불 중에 지금 제가 알기로 최근에 환율 방어하면서 거의 한 400억 불 이상을 썼습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좀 이제 변동성이 이미 노출됐습니다. 해외에. 그렇기 때문에 헤지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공격에도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의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한 여력이 좀 총알이 좀 소진됐습니다. 사실 소진돼서 그래도 뭐 다른 것을 끌어다 쓰겠지만 그것들이 원래 쓸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그 수합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면 통화 수합을 맺게 돼가지고 이제 한 1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게 국민연금은 보통 평균 한 5에서 10% 정도의 수익률을 계속 내왔습니다. 내왔는데 작년인가 코로나 때인가 한번 좀 마이너스 낸 적이 있고, 근데 그 돈에 대해서 이 환율 차이로 인한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환차손 환차익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환차손을 잊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달러를 줬는데 원화를 받을 때 원화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국민연금이 전체 자산 중에 그 운영 규정상 일정 부분의 비율을 갖다가 해외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데 그 자금의 일부를 쓰지 못하고 통화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내에다 투입이 됐는데 환율 방어용으로 이제 쓰려고. 근데 여기서 환차손을 잊게 되면 손실이 나잖아요, 국민연금이.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우리 돈이에요. 제 돈하고 여러분 돈이에요. 국민연금. 고갈되는 기간이 지금 불안불안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률을 높여서 자산을 확충해놔야 이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민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다. 이 부분이 사실 조금은 꺼림칙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지 않나. 물론 나라를 살린다고 하지만 그 형태가, 우리가 환율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경제 펀더멘탈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자영업자분들의 내수 상황, 또 수출 상황, 이런 여러 가지들이 기본적인 것인데 그 부분이 약한 걸 가지고 다른 곳에 메꾼다? 이게 과연 빠진 돌, 괜 돌 메꾸는 게 영속성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서 약간의 또 경제에는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또 노출이 돼 있어요, 해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환율 공격 좀 받는 경향이 시작된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또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게, 환율이 1,400원대 있을 때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항상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이 점이 앞으로 시장에도 또 하방 요인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정말 이제 당분간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게 이제 실질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인데요. 이게 전 세계가 그 비율이, 가처분 소득은 우리가 아시는 필수적인 세금이나 이런 비용을 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거에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일본이 한 150%, 미국이 그때 138%, 또 피그스 사태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2010년도에. 유럽의 그 피그스 사태 때 나라들의,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 한 150, 148 정도? 이 정도 수치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은, 가계부채가 우리가 가처분 소득으로 다 어떤 감당을 하고 여유있게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이게 부족한 어떤 수치의 라인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이게 작년에 205% 넘었습니다. 전 세계 거의 1등이에요. 일단 이 지표가 있고요. 또 우리가 PIR이라는 개념이 있고 PRR이 있는데요. PIR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배율이잖아요. 근데 PRR은 뭐냐면, 현재 주택가격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월세나 이렇게 렌트로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부담하는 주거비의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른 지표로 해서, 만약에 집값이 5억인데 1년에 뭐 얼마를 임대료 낸다 그러면 이 임대료와 이거의 배율을 따지는 게 있어요. 1년에. 그 수치가
20이 넘어가면 그때는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건 임대를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자본 관리, 자산 관리에서. 미국이나 선진국은 이 수치를 발표를 해요. 미국에는 이제 NAR이라고 전미 미국 중개인 협회가 공식 기관으로 그런 자료들을 발표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공공기관에서 또 활용해서 프레드라고 이제 통계청 같은 곳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 수치가 제가 분명 뭐라 그랬어요? 20 넘으면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서울은 30이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들은 그런 걸 잘 조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뭐 수치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주택 시가총액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뭐 GDP 대비 이런 것도. 이것도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또 피케티 지수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해 벌어들이는 우리나라의 가계기업 정부가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일에서 버는 산출되는 생산 어떤 자산의 가치하고 현재 자본의 가치. 그러니까 제가 1억을 벌면 내가 10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10배잖아요. 그러니까 1억을 벌면 사실 1억을 다 못 모으잖아요. 뭐 저축하고 이러면 한 20, 30년 돼야 이제 그걸 모으잖아요, 돈을. 그런 배율을 나타내는 게 이제 피케티 지수인데요. 피케티 지수가 7일 때, 정확히 6.98일 때 일본이 버블 터졌습니다. 바로 7일 때, 7에 가깝죠. 698이니까 6.58이니까. 그리고 이탈리아 피그스 사태가 7일 때, 거기가 6.7일 때 터졌습니다, 거기도. 미국은 5.5일 때 터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지수가 11입니다, 지금. 이 지수도 여러분들, 이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 나와서 2000년도 초에 나왔을 때 전 세계에 이게 아주 베스트셀러였고, 자본주의 이론을 공부하거나 경제학자들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근거가 있다고. 그래서 그 피케티 지수를 미국이나 해외들은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 뒤로. 그래서 한국은행도 사실상 2010년 초에 발표한다고 그랬었어요. 우리도 이거 너무 좋은 지수라서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발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아는 11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국민 계정에 대한 대초대자표를 매년 결산을 내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가계기업 정부가 번 산출액, 그거하고 현재 자산 가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율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버슈팅 돼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대한민국의 자산들이 약간 버블이 껴 있다는 걸 좀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벌어지고 서민계층이나 중산층이 더 버틸 수 없는 어떤 경제 환경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지표가 또 자영업자 폐업률 증가로도 나오고 여러 분야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소리 없이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건설업계하고 금융기관들 지금 소리 없이 계속 명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이 이걸 조명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의 어떤 약간의 좀 펀더멘탈이 약해지는 모습을 많이 노출을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걸 몇 년 전부터 이게 시작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번에 이 사태로 인해서 이게 좀 더 악화되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는 건 분명히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저는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IMF 때는 국세 정세, 일본과 미국 싸움 등사,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요. 뭐 플라자 합의가 벌어지고 나서 어떤 그 환율 전쟁과 막 이런 것이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조금 금융에 대해서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투명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업들이 과다하게 부채를 발생시키면서 우리 자체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부채죠, 기업 부채 인해서 터진 게 이제 외환위기입니다. 외환위기 때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난리였습니다. 실직자가 여기저기 옆에 있고 실제로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때 동맥경화가 걸린 거죠, 나라가. 그래서 구제금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뛰어난 대한민국의 어떤 DNA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이외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터진 서브프라임의 사태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하나 있죠.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는 타격이 크구나. 왜? 수출국가니까. 우리가 내수가 좀 튼튼한 나라면 덜 받습니다, 그런 영향이. 근데 그 당시에 일본 주택 가격은요, 1990년대 버블 꺾이고 나서 쭉 유지되다가 2008년도 때 거의 안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급격하게 내렸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위기가 터지질 않았어요. 큰 차이점이 이겁니다. 큰 위기가 터지지 않았는데 모든 지표들이 IMF 때의 지표들을 넘어섰어요.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그때는 6, 70%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계들이 금모으기 운동해가지고 나라를 살렸잖아요. 그때 기업 부채 비율이 107%가 그랬어요. 평균이. 많은 데는 막 300%지만 평균 내보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 부채 비율이 113이에요. 이게 보도에 안 나오잖아요. 대기업들은 그나마 자산 잉여금으로 지금 모아서 버티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연체를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상태가.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이 영업을 해가지고 이자도 못 내는 걸 한계 기업이라고 그래요. 이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노출이 안 됐잖아요. 노출이 안 됐지만 이미 금융당국자들과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놈의 부동산 하나 어떻게 버텨보겠다고 하다가 이게 지금 꼬였습니다. 스텝이 꼬여가지고 그 와중에 탄핵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는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한눈에 반한 사랑보다 스며드는 사랑이 정말 강하다고. 서서히.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폭우가 오면 그냥 확 맞고 씻고 이러면 되는데 가랑비가 오면 정말 진 다 빠집니다. 계속 장마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계속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넉다운 됩니다, 그거 진짜. 회복할 기력이 없죠. 근데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 펀더멘탈이 부동산 발에서 시작한 게 가계부채를 다 그냥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니까 쓸 돈이 없잖아요. 쓸 돈이 없으니까 자영업이 죽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연쇄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현장들이 높다라는 것하고 갭이 생기니까 미분양이 터지고 그러면 자산이 갑자기 동맥경화가 벌어지잖아요. 그걸 이제 지금은 막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막고 있지만 수요자들이 안 살아나면 이거 못 살아나잖아요. 계속 꼬여 있는 겁니다. 빚에 눌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차라리 IMF 때처럼 빨리 구조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주택가격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서 내려와 있고 그리고 빚도 청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힘들지만 보세요. 빚이 있는데 빚을 갚느라고 계속 원금도 못 가고 빚만 갚아가는 거 하고 빚이 있는데 파산됐어요. 새 출발하면 돈이 모입니다.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이 빚을 갖다 계속 유지하게 하는 무리들은 누굴까요? 금융기관하고 아시잖아요. 누가 좋아요? 국가가 좋아져요? 국민이 좋아요? 안 좋아집니다. 빚 청산하는 게 더 빠른 거죠. 새 출발,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지만 뭐 너무 어려워하시지 않을 게 생명의 이상 없습니다. 대한민국 거뜬합니다. 지금 그런 뭐 자산 가치의 어떤 문제들이 터진다 해도 일단은 그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가 감내하기에 충분한 여력이 저는 있다고 보여요. 근데 지금은 그걸 정리 안 하면은 계속 허덕이니까 힘이 드는 건데 정리가 되면 일어날 어떤 기본 펀더멘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시 움직이게 하려면은 지금의 어떤 부채들이 막 엉켜있는 상황들이 구조개혁이라고 하죠. 일명 구조개혁. 이게 일어나고 나면 그 하기 전까지 힘들지만 미국이 구조개혁을 하고 나서요. 여러분들 80년 초에 미국이 인플레이션 터지고 난리 났었어요. 난리 났는데 근데 폴 볼커라는 양반이 과감하게 대통령과 정치 쪽에다 얘기를 해서 지금 이거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으면 나라 진짜 몇십 년 망한다. 그래가지고 3년 고생했거든요. 82년도부터 여러분 2008년 전까지 미국 잘 나갔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게 바로 일종의 구조개혁인 거예요. 금리를 통하든 뭘 통하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후진국이라는 이유는 그놈의 물적 분할, M&A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식시장 믿을 수가 없는 거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못 믿잖아요. 포브스, 이코노미스트, 막 한국의 디스카운트는 증명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이 부동산이 나라를 더 망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시면 불과 2년 전에 둔촌중공 올림픽 파크포레오는 다 미분양 박살나기 직전에 정부가 뭘 했습니까? 둔촌중공을 살리기 위해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거의 투기 정책이었잖아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12월 기준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추석 이후에 어떤 부동산 시장에 약간 횡보하는 국면이 있었고 서울의 거래량이 추석 이후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뭐 주식시장에도 뭐든 거래량이 감소하면 당연히 가격은 하방 압력이 존재하겠죠. 근데 최근에 서울의 주택가격이 하락했다는 보도들이 한국 부동산에서 공식으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 부동산원의 자료는 참고만 해라. 정성적 요인이 들어가서 조작성이 좀 많다. 다 내려가도 안 내려가게 0.01% 올리고 10억짜리가 0.0이면 20만 원, 200만 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통계에 대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하튼 하락 신호로 잡혔어요. 지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매수 우위 지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이라는 게 평균선인데 보통 우리 영끌하던 시절에는 이게 120, 130까지 갔어요. 그리고 100 정도면은 그래도 거래가 유지되고 가격이 상방 압력이 있는 거고요.
한 60, 70 넘어가면 이제 하방 압력 쪽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최근의 모습을 말씀드리면 이 2022년도에 금리 인상하면서 이게 한 2, 30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 하면서 한 50까지, 서울입니다. 50까지 왔다가 다시 꺾였다가 요번에 약간 불장이 있었잖아요. 이때 72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그게 7월, 8월 달이거든요. 9월 중까지. 그 10월, 11월 2달 지났잖아요.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34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30 정도 되면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만약에 100개의 부동산이 있어요. 한 나라에. 그런데 그 나라에서 하나 정도는 손님이 많아요. 그리고 80에서 85개는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파는 사람만 많아. 그리고 한 3에서 한 20% 정도가 손님도 있고 뭐 매수자도 있고 왔다 갔다 한 이런 상태가 지금 말씀드린 30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나라의 주택가격은 다 평균은 무조건 내리겠죠. 근데 그 30이 서울도 지금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34. 그러면 앞으로 시장의 라인이 급히 올라왔다 내려와서 심리도 확 가라앉고 있었는데 탄핵 사태, 계엄 사태 이전이 몇이었냐면 38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30 꼬다리까지 왔거든요. 이게 이제 20으로 꺾이면 이제 완전히 하락입니다.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이게 더 이상 이거 버티기 쉽지 않다. 이 와중에 55조가 풀리면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금리 인하가 되면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그거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투트랙 쓰니까 안 될 거다. 투트랙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금리 비쌉니다. 4% 이상입니다. 2, 3% 이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정책금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책금리 받으시는 분들이 자, 이 상황에도 그러면 거래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안 늘어나죠? 조금 심사 강화했다고 안 늘어나? 자, 여러분 종합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상을 말씀드리면 지금 뭐라 할까요? 폭풍 전야에 초입이 될 수도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정치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면 그나마 좀 나아지겠지만 정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자꾸 여당과 싸우고 뭐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심리가 완전히 죽습니다. 경제 심리가. 다시 소풍과 집 사러 가기로 다 예약을 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고 나가면 무슨 일 날 것 같으면 나중에 사면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 집도 어떻게 사요? 편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출 풀 끌어서 살까 말까인데 피곤해. 그럼 안 사게 되잖아요. 그럼 파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조급해지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시작이다. 초입이다. 그것들이 말씀드린 그 매수 심리, 또 거래량, 또 가격도, 또 부동산 마피아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마피아가 뭐 총 쏘는 마피아가 아니라요. 뭐 카르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마이너스 P 프리미엄 아파트를 마피아라고 이제 불러요. 부동산 마피아가 요새 서울까지 번졌습니다. 어떻게? 이 미아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에서 지은 땡땡땡땡 아파트가 있어요. 분양가보다 지금 7천만 원 쌉니다. 입주가 얼마 안 남았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2년 전에 분양했거든요. 1, 2년 전에. 분양할 때 뭐예요? 정부가 투자하라고 전매 제한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2030들 중에 분양권 사뒀다가 차액 생기면 입주할 때 비싸니까 팔아야지 하고 막 달라붙었어요, 그때. 그때 샀던 분들이 11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그럼 계약금을 냈을 거 아니에요, 1, 2억. 그러면 7, 8억에 대해서는 30% 빼면 최소한 5, 6억에 대해서 이자를 계속 냈을 거 아니에요. 이자 내고서 지금 거의 다 가왔는데 왜 팔까요? 이자 낼 능력이 없는 데다가 이 집값이 유지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니까 마이너스로 내놓겠죠? 그게 한두 개라면 혹자는 이렇게 하겠죠. 그거 그 사람이 사업이 많이 와서 급하게 내는 거야. 무슨 소리입니까? 어느 단지, 여기 서울은 몇십 개, 뭐 인천이나 광명 예전에 떴던 데 있잖아요. 송도라든지 광명 같은 데 막 1000개씩 나와요, 매물이. 마이너스 P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보도들을 많이 안 해요. 그럼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2009년도에도 그랬어요. 2009년도에도 뭐 투자하자 이런 붐이 일으켰어요. 8년도에 꺾였는데 9년도에 대책 내놓고 막 분양 붙었어요. 이분들 11년도에 입주잖아요. 12년도에. 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PF 문제예요. PF발 도산입니다. 도산인데 지금 우리 PF 정리 안 됐잖아요. 이 와중에 탄핵, 이 부동산뿐이 아니라 경제 하방 압력이 있고. 그러면 어디서 무슨 일 날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 계엄 사태라고 생각 못하고 몇 달 전부터 제가 이거 분명히 무슨 어떤 트리거가 나오면 시장 강력하게 조정 올 수도 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지표들을 보면 그런 신호가 좀 잡혀요. 그래서 뭐 현재 시장 상황은 그렇다. 그 초입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악성 비분양의 최대 증거 당연한 결과고. 왜냐하면 살 사람이 돈을 벌어야지 사잖아요, 자꾸.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21년에 너무 비싸가지고 미친 집값이라고 다 얘기했고 살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결국 풀린 게 뭐예요? 정책 자금 이자율을 낮춰줘가지고 수요를 인위적으로 창출했잖아요. 그럼 자연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는 방향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파도가 치는데 그걸 잠깐 우산 썼다고 막은 거예요. 우산 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일어나야 정리가 되잖아요. 왜? 한번 가고 나야 이제 파도가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책금리를 언제까지 계속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계부채만 늘어나고 정말 내수는 더 감소할 거고 진짜 악마의 소굴로 가는 경제정책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총재가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정책금리를 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자가 1%, 2%짜리들이 차익이 나는 걸 나라 돈으로 메꾸는데 그 돈은 우리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지만 이 돌아가는 돈들이 한쪽에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어떤 부동산 떠받치기는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시면 불과 2년 전에 재작년 1년 전이죠. 1년 반 전에 둔촌중앙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다 미분양 박살나기 직전에 정부가 뭘 했습니까? 발표를 뭐라 그래요? 뭐 둔촌중앙을 살리기 위해 이런 말은 안 하지만 부동산 뭐 이래가면서 거의 투기 정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정책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만약에 투기 조짐이 보이면 정책을 다시 걷어들이겠다고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어요. 이걸 더듬어 보면 결론은 뭐예요? 아, 그러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떠받쳤구나라는 건 분명히 판명된 것이고 그냥 놔뒀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됐겠죠. 이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향후의 인구 감소와 저성장 국면을 생각할 때 지금 과연 투자하는 게 맞을까 고민하던 분들도 이 붐에 따라가지고 지금 따라붙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2번 해봤어요. 우리가 뭐 3세판이란 말 하잖아요. 세 번째도 속을까요? 정부가 정책을 잘하면 연착륙으로 가겠지만 정부가 정책을 약간 미스가 나거나 다른 부분에서 터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좀 세게 올 수도 있다. 무주택자분들과 청년들한테는 좋은 일이고 투자하거나 투기하신 분들한테는 안 좋은 일이지만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탄핵이 가결된다고 하면 대선 나오는 사람들이 공약을 내걸겠죠. 그럼 그분들이 몰래 내걸까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그 표 떨어집니다. 이제는 왜?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판판 깨지는 현장이 많은데 막연하게 그렇게 떠들면 정말 욕먹겠죠? 그러면 내세울 게 뭘까요? 표가 여러분들 나눠져 있잖아요. 고령세대와 중간세대와 청년층. 최근의 트렌드는 뭐예요? 캐스팅 보드가 어디예요? 청년이에요. 그럼 청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될까요? 주택 공급을 많이 하는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와중에 주택 공급이 전 정부에서 한 그 택지가 많잖아요. 3기 신도시 거의 안 했잖아요, 지금. 건설사 살린다고 3기 신도시를 늦춰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공약을 내는 입장에서 그쪽 방향을 갈 것이고 5월이든 6월이든 7월이든 대선이면 벌써 한 3월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3월 달에 이미 뭐라 그럴까요? 1, 2월 되면은 그 예측된 기사들도 나올 거예요. 아, 그러면 국토교통부의 직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지금 현 정부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바뀔 수도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럼 진도가 잘 나갈까요? 안 나갈 가능성이 높죠. 특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구 지정은 됐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공무원이 열심히 할까요? 물론 됐으니까 가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지구 지정이 되고 넥스트들이 있는데 이주 대책도 없어요.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청사진에 대해서 그 블록 지정된 선도지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국가 재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바뀐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근데 그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없는데 중요한 건 떨어진 단지들이 있죠. 떨어진 단지들에서 어떠한 대책을 지금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만들어봤자 다른 생각이 있는 대통령이 아니면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된 곳들도 속도가 원래 속도도 느리지만 더 느려질 수도 있다. 불확실성이 가세됐다고 보고 그리고 공공택지는 공급량이 말씀드린 대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다 보면 건설사들이 일이 없잖아요, 요즘. 그래서 아시겠지만 주택산업연구원의 땡땡대 원장님이란 분이 작년 겨울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 주택산업연구원의 회원사가 건설사예요. 근데 그분이 대표하는 거예요. 건설사의 산업 현황을 보고 뭐라고 기자들 불러가지고 기자들 초청해가지고 보도에 크게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건설사들은 다 준비가 돼 있다. 정부가 공공택지라고 딱 짚진 않고 인허가만 빨리 내주면 바로 공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분양가가 높아서 건설 현장에 사업성이 없어졌고 재개발 재건축도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건설회사들이 일거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사업 방향을 SOC하고 해외 건설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또 이게 문제가 됐고 트럼프가 되면서 중동하고 또 사이가 안 좋은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러면 건설사가 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현재 있는 사람을 유지하려면 일이라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부동산 정책에서 기본적인 민간이 어려울 때는 공공이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이 주택 부동산 산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택지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럼 건설사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건설 현장에 있는 고용 인구들이 줄지 않고, 그죠? 이걸 유지해 줘야 되잖아요. 갑자기 여기 다 빠지면 타격이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될 때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거 발표한 거죠. 1년 동안 안 해왔는데 이번에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이 일이 벌어졌으니 그럼 당연히 해야겠죠? 정책 변화가 이제 나온 거죠. 왜? 공급량이 늘어나. 그럼 여기서 뭐예요? 공급량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제가 무주택자예요, 만약에. 저거 얼마에 분양하지? 자리가 좋은데, 3기 신도시? 만약에 시세 한 70%다? 당연히 그거 들어가겠죠. 세 단지고 최고급 시설로 되는데.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저게 자꾸 늘어나면 주택가격이 안 내려갈 수가 없구나? 지금 팔아야지로 나오겠죠, 매물이. 매물이 늘어나잖아요. 시장이 동시에 연착륙을 향해서 시장이 요동칠 겁니다, 아마. 특히 모아타운도 그래요. 모아타운도 지금 한다 그러지만 제대로 된다 많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아타운은 시범단지 외에는 크게 성공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많은 현장들이 지금 펌핑이 돼 있어요, 빌라들이. 돼 있는데 너무 비싸니까 그것도 이제 무주택 서민들은 다가서기 어려운 가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모아타운도 이제 색깔이 나옵니다. 없던 일로 해, 그냥 원위치로 해. 그럼 어떻게 가격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주택이나 청년들한테는 좋은 시장, 기존의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어려운 시장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재건축을 안전진단 없이 하다 보니 이거 완전히 난수표예요, 이거는. 어느 단지가 있는데 10개 아파트가 있는데 안전진단 안 하고 해줄 테니까 빨리 하세요. 막 지은다고 했어요. 그럼 한꺼번에 다 부시면 살 데가 없잖아요. 하나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전진단 일부러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마치 공급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 진행해 했지만 결과적으로 안전진단 법을 없애질 못했어요. 해야 돼. 나중에 걸려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여러 가지 변동성을 더 확대하는 효과가 있어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제 색깔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주식시장을 건전하게 만들면 되죠. 우리나라가 금융후진국이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피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놈의 물적 분할, 이런 거 M&A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통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주식을 사줘가지고 기업이 유동성을 확보했는데 잘 된다 싶으니까 싹 빼가고 막 이러니까 주식시장 믿을 수가 없는 거,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못 믿잖아요. MSCI 지금 못 들어가는 조건이 있어요. 쪽팔린 거죠, 사실. 그리고 금융후진국에서 공통적인 현상, 주가 조작범이 깜빵에서 오래 안 있어요. 미국 이런 데들은 조금만 터지면 다 100년, 50년 이래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보세요. 그럼 그걸 보고 해외 투자자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영국에 투자하지 여기 투자하고 싶겠어요? 이런 거? 이런 관점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정치가 불안하다는 것까지 이번에 보였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포브스 이코노미스트 막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의 디스카운트는 증명됐다 그랬습니다. 정말 개면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금융당국에 관계된 사람부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요, 국회의원 레벨하고 금융당국의 레벨들이 국민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걸 다 까먹는 나라예요. 이제는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기득권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항상 기득권한테 유리한 체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경제가 이렇게 펀더멘탈이 약해진 거예요. 해외처럼 분배가 잘 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 계기가 이제 요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우리 이번에 그 사태 때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5060들이 젊은이들 의식도 없고 그런데 웬걸요? 의식이 더 좋으세요. 그런데 일자리를 못 만들어줬어요, 기성세대들이. 왜? 부동산으로만 이렇게 그런 환경을 만든 게 기득권이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이 부동산이 나라를 더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지금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조선시대 같았으면 이런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을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심정인데 아마 다 똑같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어느 경제학자분들이 하세요. 지금 늦지 않았다. 딱 이렇게 찌그러지는데 30년 걸렸는데 지금부터 준비하면 30년 뒤에는 대한민국은 다시 한강의 기적보다 더 높은 기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 세계도 얘기하고 선구자적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쭤보신 것처럼 주식시장 당연히 별 볼 일 없죠. 원달러 환율 정책을 개판으로 하니까 당연히 미국에 투자하죠. 그걸 누가 만들어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가 세금 주는 공무원들이 그러고 있으니,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론화가 되잖아요. 우리 예전에 어느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깨어있는 시민이 나라를 발전시킨다고 하잖아요. 지금 유튜브로 인해서 제가 볼 땐 정말 깨어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터넷이 잘 돼가지고 유튜브 접근성이 좋잖아요. 근데 좋은 프로도 많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야당, 여당의 의견들을 갖다가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서 판단할 건 그거죠. 2030 세대들의 의식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표할 때 캐스팅 보드가 젊은이들이에요.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정치인들은 좋은 분도 계시지만 아시잖아요. 그냥 뭐 장사 공부도 못한 표 모으기 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말은 뭐 국가 국민을 위한다. 물론 좋은 분도 많이 계세요. 주식시장 개판이다. 이거 젊은이들이 믿고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고 나중에 뭐 물적 분해나 이런 행위들을 못하게 대기업들이 이거를 차단해 준다면 믿고 투자할 수 있잖아요. 왜? 누구보다 분석력이 뛰어난 대한민국 민족이니까. 그럼 그 기업이 발전하면 미래의 먹거리가 되잖아요. 그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법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기다리면 이제 안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로 그렇다 할 큰 위기가 없었는데 부동산에 대한 거품은 너무나도 많죠. 경제 성장률은 조금씩 떨어지고 파산하는 기업들, 파산하는 자영업자들 계속 많아지고 미국 경제마저 이상 신호가 있는 거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죠. 지금과 같은 시기에 대출 끌어다가 뭐 정부에서 특례해 주니까 이걸 활용해서 집 산다? 여러분들의 나머지 인생을 담보를 걸고 위험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투자를 할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통합 플랫폼 리치고를 서비스하고 있는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라고 합니다. 한국 경제 상황은 지금 뭔가 위기가 아직 터지지 않았잖아요. 무슨 IMF 위기나 금융 위기나 뭐 신용카드 사태나 뭔가 위기가 터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표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영업자 위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대기업에서는 사실 그렇게 말들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에 대한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우려스러운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 트럼프가 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단선이 되면서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작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 2025년에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이미 한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저성장 점점 가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은 다리 힘이 많이 빠져가지고 비실비실한 상황인데 트럼프라고 하는 이제 치명타가 터지게 되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영업자 뭐 폐업은 거의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 지금 경신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시지만 물가가 여전히 지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호주머니는 이제 점점점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내수 부진 같은 경우는 너무 지표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내수 지표 관련해서. 네, 이제 요 차트를 보시면 요게 이제 경기 동행 지수라고 해서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그냥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보시면 10월달 기준으로 얘가 지금 98.1이거든요. 근데 IMF가 터진 게 이제 97년 11월 달이었는데 IMF가 터지고 나서 3개월 정도 후인 98년 2월 달에 동행지수가 98.6이거든요. 근데 지금 98.1이에요. 그러니까 IMF가 터지고 3개월 뒤보다 지금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은 거고요. 또 금리위기 때 보시면 자, 금융위기 때 이제 금리위기 막 터지고 나서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인 그때가 이제 2009년 1월 달인데 그때가 97.8이거든요. 근데 지금 98.1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았겠어요. 근데 지금 뭔가 아직은 위기가 터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로 어떻게 보면 그렇다 할 위기, 큰 위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B컷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근데 2000년대 이후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렇게 B컷을 한 게 딱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가 닷컴버블 터졌을 때 그때 이제 0.5% B컷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위기가 터지기 대략 1년 전쯤이 2007년 9월 달에 또 0.5% B급 금리를 했고 그 이후로는 지금 2007년 이후로 거의 한 17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B컷을 금리 인하를 한 거였거든요. 자,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금리 인하를 그렇게 0.25가 아니라 0.5%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0.5%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뭔가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에 관련한 너무나도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떨어지면은 경제가 좋아. 왜냐면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대출 이자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대출 이자가 떨어지면 기업들도 대출 이자를 적게 내니까 숨통 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 할 때도 이자가 줄어드니까 도움이 되겠네? 경제 좋아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호재라는 게 팩트라고 하면은 반대로 금리 상승,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기업들도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되고 개인들도 대출에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지겠네? 라는 게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경제가 호황기일 때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가 이제 불황기로 들어가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는 게 우리가 큰 금리 사이클을 봤을 때는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2007년 이후로 미국이 B컷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금리 인하가 한 번만 하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지금 위태한 상황이다. 그래서 뭐 IMF와 같은 사태가 터질지,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터질지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저는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자, IMF 때는 그때는 대한민국이 성장하던 시기였잖아요. 인구도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이런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 시기에는 약간 다쳐도 회복력이 빠르잖아요. 근데 나이 먹어서 다치면 다들 무슨 얘기 하시죠?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낫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자, 97년에는 사람으로 따지면 한국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IMF라는 충격파가 있어도 금방 이겨냈죠. 그리고 2008년의 금융위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한국의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위기가 한국으로 전이됐을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한국은 뭐예요? 인구는 이제부터 꺾이기 시작했죠. 부동산에 대한 거품은 너무나도 많죠.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은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그런데 그 사이에 코로나의 후폭풍으로 금리 올라가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 건수 계속 늘어나고 파산하는 기업들, 파산하는 자영업자들 계속 많아지고, 이런 상황에 지금 미국 경제마저 뭔가 지금 이상 신호가 있는 거고, 거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위태위태한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 그중에 주식자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부가 뭘 부양을 많이 하죠? 주식 부양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통령 선거까지도 결정이 될 만큼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한국은 자산의 거의 80%가 어디에 있죠? 부동산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정치인들한테는. 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자꾸 부양하는 정책을 쓰죠. 자, 근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돈의 총량은 정부가 쓸 수 있는, 이거는 갈수록 조금씩 지금 여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돈을 어디 쓸 거냐의 문제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돈을 지난 23년부터 어디에 썼죠?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론, 말 그대로 특례자까지 붙여가면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데 썼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치명타가 뭐죠? 2차 전지나 반도체 기업들이 공장을 어디다 지었어요? 미국에 지었잖아요. 이걸 한국에 짓지 않고. 한국에 지었으면은 그 공장을 만들고 그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돈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데 쓰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부양된다라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거나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가 좋아지려고 하면 이 기업들이 탄탄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이 올라가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한정된 돈을 쏟아볼 수밖에 없었고 반대로 어떤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을 게 없는 거고. 근데 여기에 대한 대가를 이제는 저희가 아마도 2025년도에 치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련해서도 자료를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증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일부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이제는 부채 증가하지 않으니까 아유 괜찮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 없어 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거는 자료를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시면 한국 가계의 대출 총 잔액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굉장히 부채가 빠르게 증가를 했죠. 그리고 이 속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7년부터 한 19년 말까지와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증가세가 어때요? 완전 다르죠. 언제가 훨씬 더 가팔랐죠?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때는 금리가 너무 쌌잖아요. 초저금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굉장히 증가하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년 가을부터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했죠. 자, 금리가 인상되니까 더 이상 대출이 늘어요, 못 늘어요? 못 느는 겁니다, 지금. 대출이 지금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으니까 위험하지 않은 게 아니라 코로나 때 이렇게 금리가 쌌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대출을 끌어다 썼겠습니까?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더 이상 끌어다 쓸 수 있는 대출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대출이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 23년과 24년 보시면 아주 약간 늘어났는데 이때는 뭐예요? 정책자금 50조 이상의, 그쵸?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론 이런 거 50조 이상을 쏟아 부어서 막 부동산 시장 부양하고 대출 막 부추겼는데도 어때요? 증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요 보이시죠? 요 이제 노란색이 뭐냐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입니다. 자, 22년에는 별로 없었죠. 그쵸? 23년 초까지도 없었는데 23년 한 초중반부터 늘어나죠. 이때 뭐가 있었죠? 특례보금자리론. 그쵸? 그리고 요게 좀 줄어들다가 다시 또 증가했어요. 뭐 때문이에요? 신생아 특례론. 이런 것 때문에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은 확실하게 느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런데 전체 대출이 늘었어요? 전체 대출은 거의 늘지 못했습니다. 왜? 나머지 대출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대출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더 이상 대출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여력조차 없을 만큼 매우 힘든 상황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에 대한 또 대출 데이터인데요. 자영업자의 대출 총액입니다. 아까랑 비슷하죠? 그리고 이 빨간색이 증가액인데 자영업자의 대출도 어때요? 전혀 증가를 못하고 있죠. 증가액이 매우 낮아졌는데 왜요? 지금 보시면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대출이라도 받아서 꾸려 나가셔야 되는데 이조차도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대출 잔액이 늘지 못하고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요 주황색 선 좀 진한 색 있죠, 요게 바로 30일 연체 비율입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연체한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 회색은 뭐냐면은 90일 이상 연체한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자, 그런데 연체율이 22년은 거의 증가 안 했죠. 근데 23년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24년에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가계대출은 더 이상 증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아까 데이터로 봤죠. 그런데 30일이나 90일 연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분들한테 누가 대출을 해주겠어요? 대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더 이상 증가하기가 힘든 구조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가계대출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짜 위험한 국면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호재가 맞습니다. 호재가 맞아요. 자,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할 때가 아니라 금리 인하가 마무리를 지을 때쯤 그때부터가 호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한 거고 그래서 계속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리가 바닥을 쳤을 때 그때가 진짜 기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호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초기에는 위험한 거고 금리 인하가 끝나고 날 때 그때가 진짜 호재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데이터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2008년 10월 달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는 이때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제일 높았거든요. 7.96% 거의 8%인데 계속 떨어졌죠? 계속 떨어졌죠? 네, 2013년에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3.78%까지. 자,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거의 8%에서 4%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자, 그런데 그때부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어땠나요? 내렸죠. 근데 2009년에 잠깐 반등 나오고 10년, 11년, 13년까지 계속 빠졌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디는 올랐냐? 지방은 다 올랐습니다. 지방은 단 한 곳도 빼지 않고 다 올랐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모든 지역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라 금리 인하가 끝날 때가 그때부터가 진짜 금리 인하 호재는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는 2030년대 중후반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래도 가구 수, 세대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 수가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집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인구는 감소하지만 세대 수는 증가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2030년대 중후반이 되잖아요. 이제는 세대 수가 줄어들어요. 자, 세대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택에 대한 절대 수요가 감소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또 고령화의 문제는 뭐냐?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나이가 60, 7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 이 집 온전히 대출 하나도 없이 내 집이신 분들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노후에는 일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럼 뭐 먹고 살아야 돼요? 그동안 내가 평생 일해서 내 집 만들어 놓고 이걸로 먹고 사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 시장에 대한 유동, 내 집에 대한 유동화를 하려고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고령화 저출산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하지만 이게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한 10년, 15년 뒤에 본격적으로 들이닥칠 일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신세가 특례해 준다고 여러분들의 30년, 40년 주택담보대출 이거에 인생 걸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 버블이 심해도 너무 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부동산 버블이 많고 자산에 대한 빚이 높은 거는 맞지만, 그리고 버블도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처럼 그런 정도의 완전 미친 버블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아마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충격파가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잃어버린 3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여파가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잃어버린 30년이 될지 안 될지는 이거는 한 10년, 15년 뒤에 그때 가서의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지정학적인 리스크, 갈등이 계속 심해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진다고 하면은 정말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앞으로 한 10년 뒤부터는 올 가능성이 있죠.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냐면 지방 부동산의 대반전이 시작되는 시기가 2025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차트를 먼저 이걸 가지고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금리기 터지고 난 바로 직후인 2009년 1월 달부터 2013년 2월 달까지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시군구 기준으로 어디가 많이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일 많이 오른 곳이 이 데이터의 기준은 한국 부동산은 지수 월간 통계 데이터고요. 사상구, 창원시, 부산, 창원, 김해, 남구, 뭐 다 부산, 대구, 경남, 수도권 있어요, 없어요? 다 지방 몇십 프로씩 올랐어요? 40%, 50%, 60%씩 올랐습니다. 자, 근데 이때의 꼴등이 어딘지 볼게요. 꼴등 어디예요? 김포, 의정부, 동두천, 파주, 고양, 양주, 인천, 서울 도봉구, 광주, 서울 강서구, 남양주, 성남시, 노원구, 계양구, 강북구, 은평구, 용산구, 조금 더 올라가면은 강남구. 자,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니 서울 부동산만 못 올라가고 지방이 다 올랐다고?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던 시기였고 수도권에는 입주 물량도 별로 없는데 언뜻 생각하면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냐? 바로 얼마나 저평가지 고평가지가 달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지방 부동산 안 좋다는 이야기 너무 많죠. 여러분들 항상 사이클은 반복이 됩니다. 안 좋았던 지역이 좋아지고 또 좋았던 지역은 거품이 쌓이면서 또 안 좋아지고. 자, 그래서 지방이 너무 안 좋은데요. 지방이 언제까지 안 좋을 것 같아요? 지방이어도 일자리 느는 지역 정말 많고요. 좋은 지역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몇 년 동안 힘들었던 이 지방이 본격적으로 대반전이 시작되는 게 아마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맞을 거고, 그리고 모든 지방은 아닙니다. 모든 지방은 아니에요. 워낙 많으니까. 일부 지방들부터 대반전이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26년부터는 본격적인, 물론 25년 하반기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지방 부동산이 저는 수도권, 특히 서울보다 훨씬 더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 서울은 지금요 거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고, 한번 쭉 빠졌다가 잠깐 반등 나왔다가 다시 지지분하게 쭉 빠졌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빠르면 2027년, 늦으면 28년부터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좀 시나리오가 유동적인데 일단 지방은 대반전이 이제 머지않았다. 그래서 지방에 혹시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이 힘내시고요. 지켜보면 좋은 지역은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가 사실 공급 폭탄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지역이잖아요.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절대 안 되는 지역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일부는 신고가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왜냐면은 강남 3구가 왜 이렇게 잘 버티고 있냐면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코로나 시기에 대출을 안 해줬어. 그래서 하락도 작았고 반등도 빨랐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는 대출을 해줬죠. 그래서 23년, 24년에 대출 받아서 강남 3구 또 집 사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분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이제는 똑같아졌기 때문에 강남 3구라고 해서 더 이상 하락을 못 피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강남 서초 송파가 제일 잘 나간 줄 아는데 제가 이거를 데이터로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최근 5년 동안의 상승률 1등이 누굽니까? 수원시 영통구예요. 2등이 누구예요? 안산시 상록구입니다. 그 다음 누구예요? 대전 유성구. 그 다음에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자, 강남 3구 있어요, 없어요? 자, 강남 3구에 집을 사는 것보다 어디에 집을 사는 게 더 좋았다고요? 영통이나 안산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 사는 게 5년 전에 집 샀으면 강남 3구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랐다니까요. 강남구 어디 있나 볼까요? 어디 갔지? 강남구 서초구 23등, 강남구가 34등. 자, 요게 지금 한국 부동산은 지수통계 데이터고, 이번에는 KB 지수통계로 볼게요. 자, 1등 어디입니까? 영통구. 그 다음에 수원시 건성구, 고양시 덕양구, 서울 송파구, 송파구 여기 있네요. 네, 그 다음에 팔달구, 마포구, 양천구, 용산구, 강남구. 데이터 출처에 따라서 통계법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뭐다? 이게 꼭 서울이라고 해서 강남이라고 해서 제일 많이 오르는 게 아니다. 그냥 비싸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뭐 똘똘한 한 채. 아니, 수원시 영통구에 여기도 당연히 똘똘한 한 채 있겠죠. 안산에도 있겠죠. 네? 왜 꼭 강남 마치 여기만 온 세상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명확하게 데이터로 보면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명한 부동산 생활 하시려면은 꼭 데이터에 기반해서 뭔가를 보고 체크하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